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슈를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연준 이사의 발언과 경제 지표에 반응하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급등세를 보인 전기차 주들입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테슬라가 5%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또한 리비안과 루시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터까지도 부진했던 지난해 실적을 딛고 이 주문량이 늘었다는 등 CEO의 긍정적인 발언에 따라 이 30% 넘게 폭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날 개선된 주택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죠. 지난 1월 매매 계약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건데요. 한편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2007년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어제 하락분을 반납하며 양시장 모두 상승장입니다. 오전장부터 2,420선을 회복한 코스피, 이 장중 한때 2,430선 탈환까지 성공을 하기도 했죠. 전날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와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도본부 이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을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분양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 건데요. 어떤 점이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 폐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이전까지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려면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했고 본인과 배우자,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정안이 발표되며 다른 지역에 살거나 주택이 있더라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쌓여가는 미분양의 골머리를 앓던 분양 시장에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가장 먼저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둔촌주공은 아직 계약되지 않은 소형 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부터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아 20에서 21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 대상은 총 850여 가구입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센텀퍼스트는 지난달 1, 2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낮자 10%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상 선호도를 분양가 할인과 무순위 청약으로 극복하며 전국 단위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관련 조치로 다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이 물가 걱정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인플레에 허덕이고 있다고요? 네,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원재료 등의 사유액 및 상품 매입액 등은 112조 5,9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긴 건데 2021년보다 15.1% 증가한 수치입니다. LG이노텍도 작년 한 해 동안 원자료 매입에 14조 7,777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27.9% 늘었습니다. 원재료 구입비의 증가폭이 큰 이유로는 기업들이 상반기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원자료 매입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자재 구매 단가가 크게 오른 것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들의 상승세가 컸죠? 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웨이퍼, 이 원판 가격이 최근 3년간 상승했습니다. 전자부품 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의 핵심인 AP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년 대비 80% 올랐습니다. LG 이노텍의 경우엔 전장 부품에 필요한 IC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42.2% 올랐습니다. 이에 전자업계는 고순도 네온가스를 국산화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 기술 국산화 전략으로 원자재비 부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관광객들이 3월부터 국내로 본격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조금 끼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은 어제 BOK 이슈노트,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며 올해 중국 관광객 방문이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약 20만 명을 기록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중국인들이 돌아오면 코로나로 인해 정체됐던 외식, 숙박 등 개인 서비스업 회복세가 속도를 내고 경상수지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함께 오르는 현상도 예측됩니다. 외식, 숙박 등의 수요가 증대되며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전체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항공편이 부족한 데다 중국이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있어 중국인 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분양시장 이슈부터 또 중국 관광객에 따른 이슈까지 이 보도본부 이호진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증시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시장 상황과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그동안 이 낙폭이 과도하게 나타났었다라는 인식과 함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이란 부담감에 눌리고 있는 흐름도 보였는데요. 더군다나 전일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의 수익률이 장중에 4.8%를 넘어서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긴축 강화를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미증시 반등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반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79% 오른 2,42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주, 철강주, 자동차주들이 반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오후장 갈수록 계속해서 고점을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55% 오른 792포인트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미디어 엔터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3거래 연속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도 현재는 매도로 돌아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반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도세가 6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어제 오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이슈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기대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짧은 기간이나마 주가가 두각을 보였었죠. 중국에서의 양회라든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인
나오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당시에도 반짝 시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오늘장 반값 할인으로 인한 전기차 구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테슬라와 직접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더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보가 현재 7%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수화학이 20% 가까운 급등세, 미래컴퍼니는 현재 2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조선주만이 그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조선주들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중국 내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조선사들은 올해 흑자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향후 이들의 실적은 결국 원자재 가격이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후판 가격을 인하한 것을 고려했을 때 올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조선사들의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1.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9%대,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현재 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의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름세 보여집니다. 국내 양대 포털 기업이 최근에 이 콘텐츠 확대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죠. IP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큐렉소는 의료 로봇 사업 기대감에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무림페이퍼는 지난해 호실적 달성했다라고 하죠. 지난해 영업이익 223% 급증을 보였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주가 10%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세로닉스는 LNF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죠. 오늘 LNF 급등에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엔터 경영권 분쟁에 사실상 카카오가 참전을 공식화하게 됐습니다.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카카오가 막판 뒤집기에 나설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 2%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와이즈버즈가 있습니다.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이 오픈 AI의 GPT를 기반한 챗봇 마이 AI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국내 파트너 에이전시로 선정된 와이즈버즈가 오늘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도 8% 넘는 오름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른손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오늘 웹툰과 만화 관련주도 오름세 보여지고 있죠. 바른손 역시나 현재 5%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객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월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다른 매매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별 흐름부터 살펴주시죠. 네,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늘은 좀 겹치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1위죠. LG에는 솔루션, 그리고 기관 코스피 순매 3위가 바로 그 LG엔 솔루션인데요. LG엔 솔루션 테슬라 효과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5.46% 전일 미국장에서 급등하면서 LG엔 솔루션을 비롯해서 LG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일의 낙폭이 좀 컸었죠.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이죠.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가 최근에 많이 나와주고 있죠. 목표 주가도 3만 원 중반대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주택담보대출 점유율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도 853억, 순이익은 606억으로 재작년 대비해서도 65%, 67%까지 늘어났던 점이 실적주로서도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테슬라 등 뉴욕 증시 전기차 주발 훈풍세로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짚어주셨고, 또한 카카오뱅크까지도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현재 포착하고 있는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에서 돈을 많이 사는 실리콘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매입해서 수출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150개국에 직접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이라기보다도 유통업종이라는 느낌이 많이 강하고, K-뷰티 전문 유통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도매 쪽에서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개인 고객 비중은 14%, 도매 고객은 82%로 화장품 재고 관리 노하우가 좀 큰 어떤 노하우가 좀 긍정적인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크게 화장품 업체 높겠지만은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은 거의 좀 미미하고, 미국과 일본 이런 쪽에서의 한국 화장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투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매됩니다. 목표가는 4,500원, 선저가 3,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 다양한 국가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인 실리콘투를 오늘의 특징주로 살펴주셨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교보증권 영업부 이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테슬라방 훈풍으로 좀 2차 전지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 거래일에 코스피 약세 대비 코스닥 강세 원동력도 2차 전지였는데요. 네. 오늘장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욕 증시에서 좀 훈풍이 불어오면서 이 여러 가지 좀 뉴욕 증시 전기차주들의 급등세도 좀 정말 눈에 띄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주목해 봐야 할 2차 전지 주요 종목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이제 예전처럼 전부 다 테마를 이뤄서 전부 다 올라가는 장세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때 항상 3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배터리 셀 쪽이죠. 삼성 SDI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양극재. 우리나라가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1,000조 정도 쌓일 거다. 3사 통합해서요. 그렇게 됐을 때 양극재가 원가의 40에서 6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균 냈을 때 50% 잡으면 1,000조에 50%, 500조가 양극재인데 어떤 양극재죠? 하이니켈 양극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켈 양극재와 관련된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같은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밑으로는 오늘 장비도 좀 움직임들이 있기는 해요. 윤성 FNC라던가 아바코,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효가 되고 그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3사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비 같은 것들이 먼저 반입이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장비주도 올라가는 흐름들을 타고 있으나, 일단 양극재 중에서도 또 원가의 60에서 70% 차지하고 있는 리튬. 요즘엔 이런 리튬이라던가 희귀 강물들에 대해서 전량 무기화를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튬과 관련돼서 정제라던가 분쇄, 가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셀, 양극재 등의 이 주가가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서두에 밝혀주셨고, 또한 전해질 기업 상승세도 좀 눈에 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이 상신 EDP, 윤성 FNC, 아바커 등 이 장비주들의 상승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관심은요,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 쏠려 있습니다. 이 반값 테슬라나 마스터 플랜 3의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가 장기 계획에 대한 이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주요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 2차 전지주에 미칠 영향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반값 테슬라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모델 3의 가격이 굉장히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얄밉게도 이 환율에 맞춰서 한국에서도 5,7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5,694만 원 이런 식으로 환율 때문에 조금씩 가격을 늘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정책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값 테슬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마스터 플랜 3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테슬라 일단 장기 계획 이런 부분들이 지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실현한다라는 굉장히 대의적인 꿈을 가지고 일단은 테슬라를 설립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전기차 부문에서 치고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결국에는 지금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ESG를 빼놓고는 지금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속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쪽에서는 공장 증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설비 투자 계획 공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제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테슬라가 제시한 25,000달러 까지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3만 달러 정도 수준에 맞는 전기차, 굉장히 저가형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전기차 사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는 약간은 얼리어답터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구적으로 나아가는 전기차를 먼저 구입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웬만큼 구입을 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전기차만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기존의 신차단에서 내연기관차 가격이 전기차 가격을 하회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까지도 펼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자동차 시장 중에서 한 95%까지 아우를 수 있는 라인업을 테슬라로서는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미 판매된 많은 전기차들은 살 사람들이 샀다라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고 인프라 갖춰지면 살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게 내연기관차보다 싼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관심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지금까지도 빠르게 왔지만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스터 플랜 3뿐만 아니라 반값 테슬라에 투자자분들 좀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이 투자자의 날 이후에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이런 심리처럼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한다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왜냐하면 전체가 옮겨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AI도 움직여야죠. 로봇도 움직여야죠. 위성도 움직여야죠. 너무나도 많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을 갖춘 섹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테슬라도 이렇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 부문에서 다른 내연기관차들이 내고 있는 영업이익률 5에서 8%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만 하고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로 무려 25%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격 좀 깎아주더라도 지금의 영업이익을 살짝 갉아먹는다고 하더라도 니네가 전기차 신모델 자꾸 내놓는데 우리가 가격으로 눌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하 정책은 어떤 충동적인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전에 다 수립이 되어 있던 계획들을 이런 장기차가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가 되는 시기에 오히려 가격 정책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을 누르겠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질문 주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로 가격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요즘에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모델 3의 후륜 구동 모델이 미국 내에서 43,000달러 수준에 팔리고 있어요. 그럼 이걸 환율로 계산해 보면 5,694만 원이에요. 국내 기준으로 보조금을 100% 지급해주는 차량의 가격이 5,700만 원입니다. 6만 원 빠지죠. 네.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싼 가격에 어떤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실적의 악화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판매 대수의 증가 효과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지금 가격 할인을 할 수 없는 진입 상태에서 오히려 그런 경쟁 업체들을 더욱더 따돌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업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연 기관차보다 좀 저렴한 전기차로 매출이 좀 증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 국내 LNF는 테슬라와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인데요. 이 사실 LNF는 경쟁사 대비 다소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증권가의 호평을 받기도 한 기업입니다. 이 차장님이 보실 때 LNF 목표가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술을 선도했던 기업이에요. NCA나 이런 쪽들, 알루미늄을 조금 포함한 하이니켈 쪽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양산을 시작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컨센서스를 조금 비교해 봤어요. 이제 경쟁사가 되는 곳들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정도가 규모 면에서 경쟁사가 될 것 같은데 24년, 올해가 23년이니까 한 1년 정도 이후를 좀 맞춰서 봤고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저는 이제 PER도 많이들 보세요. 이게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수익 비율이 얼마냐 보는 건데 여기에는 영업 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 단순하게 이런 본업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의 수익 비율이 얼마냐 이걸 저는 보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OR이 포스코 케미칼은 내년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30배 이상이 나오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20배, LNF가 14.3배 정도 나와요. 네. 당연히 이 숫자,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작을수록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글쎄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런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것들을 같이 영위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그쪽이 더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프리미엄 받고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공시까지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가파르게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30배의 수준을 받고 있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20배 정도의 POR만 적용을 했을 때에도 시총은 한 13조 2천억 수준으로 제가 계산을 좀 해봤고요. 한 주가로 따졌을 때는 36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한 40%의 주가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와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이 테슬라 잭팟 효과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LNF 좀 분석해 주셨는데 이 향후 약 40%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 SK이노베이션의 시총을 추월하기도 하면서 2차 전지주 거품 논란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차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2차 전지주 중에서 안정적인 우상향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만 보면은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거품이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죠.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네. 사실은 SK이노베이션 안에 들어있는 기업인 SK온 쪽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배터리 부문에 흑자 전환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제가 셀업체 말씀드릴 때 SK이노베이션은 이쪽에다가 포함시켜 드릴 수가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죠. 수율을 아직까지 못 잡았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얼마 전에 뭐 물론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서 다시 공장을 돌린다라고 얘기했지만 포드 같은 쪽과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전부 다 똑같이 겪었던 상황들이에요. 결국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인력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수율들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죠. 이게 SK 이노베이션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정유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요즘에 더 느끼셨겠지만 유가의 위아래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네. 재고평가 이익, 정제마진 굉장하다라고 하다가 유가 떨어지니까 야, 재고평가 손익 나왔고 손실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제마진들 스프레드도 계속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은 SK 이노베이션의 정유 사업 부문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SK온이 어떤 실적들을 내고 있는가, 얼마만큼 빠르게 배터리 부문에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텐데 일단 수율 먼저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할해야 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물적 분할하면 안 되고요. 인적 분할한 뒤에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도 똑같이 주식을 주는 그런 분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주 거품 논란에 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차장님께서 좀 꼽고 계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 SDI. 왜냐하면 지금 양극재가 날개도 친 듯이 더 가고 있고 아직도 포스코 케미칼 대비했을 때 LNF나 에코프로 BM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아직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런 거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가는 종목 어떻게 잡아요? 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눌려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 왜 눌려 있을까요? 지금 배터리 쪽에 대해서 CATL의 인하라던가 가격 인하, 이런 것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더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밸류 체인이 과연 지금 가치 평가를 절하받을 이유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영역에서 기술의 난이도 자체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이제 생산, 양산을 앞두고 있는 가장 기술에 근접해 있는 업체인 삼성 SDI 쪽, 그리고 공격적인 수주로 지금은 전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체질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장님의 탑픽 종목 삼성 SDI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달 증시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월 박스권 흐름으로 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경제 지표 부담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좀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2월 달 한 달 동안도 계속 이 인플레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박스권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모습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월 일정까지도 한번 검토해보는 그리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제가 2월달 지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었다. 박스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1월 말 지수가 코스피가 2,425포인트인데 지금 그거하고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584포인트가 1월 말 지수였는데 어젯밤에 마감된 게 그거보다 뭐 한 120포인트 정도?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움직이지가 않는데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되는 그 난이도는 굉장히 심하죠. 이게 그 박스권에 있지만 나오는 재료들도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고 뭔가를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 멈춰 있는 상황인데 뭘 하기만 하면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월달 상승률 자체가 올해 1월에 상승률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코스피가 8%, 나스닥이 10%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2월 달에 이 정도 조정만 보인 것만 생각한다면은 견조하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약간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물가지수 쪽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 PCE 물가지수 이쪽이 이 표에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 하락 끝났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들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실제로 이렇게 채권 금리 쪽은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래서 이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거를 이제 다시 쭉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기가 힘든 이유 몇 가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단순하게 한 가지 예를 든다 하더라도 GS CPI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한번 이런 모습 보였다가 12월 이후에 다시 또 쭉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반등이 나왔었던 것이 다음 달에 또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고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다른 지표들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월 증시 상황 좀 견조하게 잘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지표 이 부담이 지속되면서 2월 증시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표가 부담이 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데 다음 달에도 좀 이어질지 좀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음 달에도 그런 점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이 뭐냐면은요. 아까 이렇게 반등하는 PC 물가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사실 꺾인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그 내려오던 추세로 돌아갈 뿐이지 뭐 더 꺾여 내려가거나 갑자기 2%대 뭐 페드가 원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툭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될 그럴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예상치보다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 페드 인사들이나 이 페드의 리서치 자료들을 보면은 이 PC 물가지수가 나쁘지만 않게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좋게,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만 나왔어도 시장 분위기는 많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스탠스가 발견될 만한 자료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PC 물가지수가 그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좀 긍정적으로 나오던 자료들 한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만 GS CPI 지수 같은 경우가 뉴욕 페드에서 자료를 만든 이 자료를 보면은 전에는 이제 이 공급 쪽의 지표들만 가지고서 GS CPI 지표를 추출해냈는데 이제는 수요 측면의 이 아래쪽에 막대기가 이제 수요 측면의 항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측의 항목들을 고려를 하니까 이 실제로 네트 GS CPI라고 해서 붉은 선으로 내려온 것들은 실제로 공급망이 더 빨리 완화가 되고 이 제로 평균치 이하로 이미 들어섰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GS CPI가 결국 물가 그동안에 이제 상승의 상품 시장 쪽은 거의 원인이 됐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상품 쪽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PC 물가 지수는 서비스 쪽에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걸로 다 답이 될 수는 없어도 이러한 면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물가 지수 쪽에 차지하는 쪽에서 상품 쪽은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런 자료들을 페드 인사들이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다른 지표들이 조금 이제 좀 과하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요,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연준 인사들이 갑자기 뭐 정책을 강하게 바꿀 그럴 근거로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이런 것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물가 쪽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고용 지표도 우리가 이제 이건 아틀란타 패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 표를 이제 스파이더 차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 팬데믹 당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각 항목들이 옆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나 또 여기 구직률이나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 고용주 측면에서의 행동 양식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지표들을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쪽으로 쪼그라들면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것이고 노동 지표가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쭉 펼쳐져서 이 바깥쪽 원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예전에 한 1, 2년 전에 살펴봤을 때는 그때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팬데믹 당시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펼쳐지는 걸 우리가 기다렸었습니다. 이 초록색에서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것을요. 네. 그러니까 이 분홍색 선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펼쳐지는 걸 우리가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확 펼쳐져 가지고 이 끝 타원으로 다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거의 뭐 완전 고용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됐었던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쪽에서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리고 구직률이나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쪽에서는 약간 이제 완화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 이 중간 정도 선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면은 그리고 다른 항목들도 다 같이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부 항목들만 이렇게 좀 꺾이는 듯한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좋게 보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좀 희망사항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노동지표에서 특히 이 임금 부분 쪽에서 좀 안 좋았었던 그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었던 점들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PC 지표는 좀 안 좋았지만 또 이런 노동 지표는 서비스의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조금 더 완화 추세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PC 지표가 좀 안 좋은 결과를 이번에 냈지만 다음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대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 페드 인사들이 아까 본 그런 GS CPI 같은 것도 새로운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노동 지표 같은 것들을 찾아봤을 때도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런 리서치 자료를 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서치 자료를 왜 냈을까 생각해 본다면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책 결정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넌지시 시장에 소통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PC 물가지수가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고요. 해서 만약에 그쪽이 이러한 변화가 좀 더 이제 불거지면서 PCPI 지표까지도 좀 괜찮아지고 한다라면은 일시의 모든 지표들이 다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지표 무조건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3월 들어서서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기대도 한번 해볼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탄탄한 고용 지표는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현재 구직률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시간당 인근 상승은 완화 추세를 좀 걷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잠깐 좀 살펴주신 바대로 3월 역시 2월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보다는 지표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좀 기간 조정이 좀 더 지속된다고 이렇게 조금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 금리 쪽이 약간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합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 금리가 좀 자꾸 많이 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보다도 미국 쪽이 이제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11월 저점까지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거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인들을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이 기준금리 예측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게 이 525에서 550, 이 푸른색 선이 쭉 올라가서 이제 이거 50% 넘었으니까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자마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금리 확률, 그러니까 550에서 575, 제가 여기 563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페드 인사들이 이 평균치를 가지고 표현을 하길래 저도 그냥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63 이쪽이 쭉 올라온 거가 이게 PC 물가지수가 나온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반영이 빠르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쭉 올라오면서 한 32%까지 금방 와버렸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시간들이 조금씩 걸렸거든요. 근데 금방 올라온 다음에 제가 50%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거의 반영이 끝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3월 달에 경제 지표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이거 한번 또 쭉 올라오면 이거 5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표의 악화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안 좋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 금리의 한계점이 과연 어딘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나 인플레 지표가 높아지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 가능성보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점차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목표 금리, 한계 금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네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표 금리를 테일러를 준칙에 의해 가지고 네. 구했을 때 이 목표 금리가 지금 목표 금리 페드 금리가 그 목표 금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일러 룰에 의해서 구한 목표 금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인플레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이 악화돼서 이 지표가 만약 목표 금리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올라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거나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음 목표 금리가 또 25가 올라가네, 뭐가 올라가네, 막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575에서 600까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라 해봐야 그다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네네. 갈 확률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압박이 다음 달에도 좀 이어질 것은 좀 가능성이 좀 있지만 좀 완화될 가능성을 한번 보고 싶고 설사 네네. 그 완화되는 가능성이 무산돼서 좀 안 좋아져가지고 또다시 시장을 압박하는 이런 목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언정 3월 달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진짜 그거야말로 거의 끝물에 들어가서는 게 아닌가. 네.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악재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인효물 국채 금리도 이제 2007년 이후로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3월 대응 전략 좀 제시해 주신다면 대표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한번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이 채권 발행 일정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딱히 이렇게 너무 많은 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표를 만들기엔 좀 부담이 됐었고 시간상으로 따져보면은 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말로 표현드리면은 이 국채 발행 일정이 3월 7일부터 9일 일정인데 이때가 1분기 중에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좀 증가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증가량이 한 절반 정도가 이때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채권금리 쪽이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발행시장 쪽에서 그렇게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 유통시장 쪽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정이 3월 7일부터 9일까지인데 그때는 약간 좀 금리 쪽을 좀 건드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금리 쪽이 움직인다면 주식시장도 약간 흔들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는 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 만약에 금리 쪽이 바닥을 못 잡고 만약에 전저점을 만약에 하회하거나 11월에 저점을 하회하거나 하면은 주식시장도 한 번 정도는 충격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충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악재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 민감도가 높은 업종들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재의 끝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보는 그런 기회를 좀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IM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